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7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세계 3대 시장에서의 점유율 5.8% 하락,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 모두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역시 노사 간 갈등 국면에 접어든 자동차 업계.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 기아차의 통상임금 폐쇄와 한국GM의 철수설 등 대형 악재까지 겹치며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위태로운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맡고 계신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수님 왜 모셨는지 아시죠? 네. 우리 자동차 산업 네. 진짜 위기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드다, 파업이다. 이번에 뭐 최근에 그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물론 외부 환경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좀 앓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걸 언론에서 조금 여과 없이 이렇게 좀 대변해 주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요약을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드의 여파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베이징 현대 공장 5곳 중에 4곳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재가동되는 그런 해프닝을 저희들이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도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생산도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런 사드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첫 번째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과 같이 자동차 선진국들이 자동차 산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강력한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런 자동차의 정책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흥국의 도전입니다. 원래 이게 자동차 산업이 인건비 구조가 높은 그런 산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상대적으로 고비용 저생산성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는 저비용 고생산적인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신흥국들에 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이런 글로벌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변 세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진 그런 그 조짐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1년 이후부터 이런 조짐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 사드 영향이라고 하는 건 개별 기업이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변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난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지금 이제 뭐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노조 쪽도 책임이 참 많고요. 사실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의 기조가 네. 특정 제품이나 모델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온 그런 집중화 전략이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도요타만 하더라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거든요. 네. 그럼 경영 쪽에 조금 분발을 촉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미래 자동차의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역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 매년 네. 3에서 5%씩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네. 이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맞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네. 서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네. 네. 모아야 모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세계 자동차 생산국 탑5 중에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5위까지를 유지했었다가 지난해인가요? 6위로 밀려났어요. 이제 인도가 들어왔는데 네. 보면은 1위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과 특히 인도 임금에서 우리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양한 또는 환경차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느끼는 감성 경쟁력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포인트거든요. 네. 그거를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나 요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IT 산업과의 연계가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이나 IT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이 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부품 경쟁력입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려고 모색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인정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경쟁력은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이런 부품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그 부품 역량을 가지고서 신흥국 시장과 이런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금 경쟁력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그 부분도 이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의 그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데드라인에 왔거나 아니면 데드라인을 넘어섰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상여금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판결로 인해서 이 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도 따라서 높게 이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신흥국들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뭐 1심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통상임금의 재해석에 따른 기아차의 추가 부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경영상에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참 재판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결이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지급을 했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특정 기간에 지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정기성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 일률성이 있었고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이제 지급이 된 고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논리를 비춰봤을 때 이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건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이제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이걸 인정해서 소급 적용까지 했을 경우에 지급의 범위가 엄청나지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경영의 악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수급 적용의 그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이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신의치인가 뭐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지난 한 30년 동안 노사의 합의 또는 사회적인 관례 그리고 정부의 지침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임금 체계가 기본급 그다음에 상여금, 수당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왔고 특히 그 중에서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 거죠. 합의가 돼 왔었죠. 근데 이제 3년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지금 이제 기아차 통상임금의 소송의 핵심 쟁점 사항은 판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지급해야 된다. 그걸 언제 핵심, 임금부터 그렇죠. 지급할 거냐 이 핵심 싸움이겠죠. 쟁점이죠. 이제 기아차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이미 기존의 노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송에 의해 가지고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이게 재판부 판단인가 봐요. 어떤 판결에서는 지금 그 신의칙을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거 이 경영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셔서는 안 된다. 어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일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뭐 그런 판결을 지금 뭐 일일이 해부할 건 아니지만 기아차가 과연 경영상에 어느 정도 그 임금 경쟁력을 나름대로 여지가 룸이 아직도 많이 있느냐인데 재판부는 있다고 본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상당 부분 단기 순이익 꽤 크게 이제 남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참작해서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가지고 기아차가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아차가 그런 룸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대체로 내리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더 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4차, 5차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직적이고 종속적으로 사실 이루어져 온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완성차 업체나 1차 벤더들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2차 벤더 이후의 벤더들이죠. 이 벤더들이 있는 타격은 완성차나 1차 벤더들이 있는 타격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품 업체들의 연쇄도산 문제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 2심이나 최종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산업에도 똑같은 소송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뭐 기아차가 요번에 입는 뭐 4천억, 1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어떤 금액적인 피해가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 현재 소송 중인 곳만 말씀 주셨듯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걸쳐서 115곳. 이걸 아마 비용으로 추산한다면 거의 40조 원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우리 한국 GM도 지금 뭐 철수 소리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가 좀 잔존하기가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GM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번 10월까지는 산업은행이 이제 매각 거부권이라고 얘기하죠. 비토권을 가지고 있도록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GM이 철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이 10월 말로 끝나면서 사실은 이제 산업은행이 매각 거부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뭐 GM의 입장에서는 철수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2014년 이후로 해마다 한국 GM이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부터는 러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유럽의 각 지역에서부터 철수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려는 그런 노력을 실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 GM의 공장이 4곳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임직원 수만 16,0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한국 GM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넘길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한쪽의 책임은 당연히 아니겠죠. 노사정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노 쪽에 우리 뭐 자동차 산업 쪽에 노사분규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사실은 이런 노사분규는 있었습니다. 이런 고비는 다들 겪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도요타가 이제 1960년대에 이미 이제 노사 간의 신뢰 구축,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어떤 노사 선언을 같이 이제 발표하면서 협력적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꾸준히 노력을 해온 거죠. 네. 그 결과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노사 분규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네. 이런 지혜를 사실은 보여줬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측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네. 지난달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 때 간담회 끝나고 나서 노조 측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조 측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엄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그동안에 축적된 이익을 가지고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회사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노사 측의 신뢰가 상당히 이게 지금 허물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용자 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투명하게 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고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잘 설명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노동자 측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뭐 연례 행사처럼 파업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건 워낙 보인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매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에서 5% 정도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노조가 행동해 왔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서 투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협력적인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일본도 그렇고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미국의 GM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국이 하여튼 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엄청난 이제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영진 쪽은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품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고요. 네. 제품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거나 서비스 산업이나 IT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품 산업 쪽의 기술력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노력들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지 근데 않을까.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사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있는 고비용 비용 저생산성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구조가요. 평균 12.7%입니다. 1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은 10% 안팎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인건비죠. 고비용 구조인 거죠. 반면에 이제 매출액 대비 R&D 구조를 보면은요. 2016년에 현대기아차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2.7%에 불과합니다. 뭐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 거의 6%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GM이 4.9%, 도요타가 3.8%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R&D의 여력도 상당 부분 지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죠. 이게 R&D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측의 어떤 입장이고 고충이다. 지금 세계는 각
나라가 나서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어떤 무기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찡하게 와닿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그때도 엄청난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이 통폐합 뭐 하여튼 구조조정이 되면서 지금 현대 기아차로 이렇게 체제 내셔널 챔피언론이 뭐 되면서 이렇게 되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뭔가 큰 변화가 다시 오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자국의 어떤 경영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자국의 어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해외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고 해외 생산의 비중을 높이고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리쇼어링 정책을 아주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정책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 얘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워낙 이슈들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잘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동차 협력위원회 컨트롤 타워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틀은 그런 협력위원회 구축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런 줘서 이런 자동차 산업 정책의 어떤 일관된 어떤 개발과 추진을 하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 그래도 아직 강하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죠. 간담회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 솔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개가 보통은 한 70년을 산답니다. 근데 모든 솔개가 70년을 사는 건 아니고 한 35년, 40년쯤 되면은 큰 위기 상황이 있답니다. 이제 부리도 깎고 털도 깎는 일명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슬기롭게 넘기는 솔개는 향후 이제 70년까지 이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바로 그런 지금 환골탈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다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어떻게 이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거를 이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 위기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오늘 서울대 경영학과의 김수욱 교수님 모시고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뭐 진짜 위기인 것 같고요. 뭐 나름 또 해법이 또 있으니까 우리 또 나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 참 자랑스러운 산업이기도 했는데 또 한번 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군요. 남은 경쟁은 아마 진짜 몇몇 나라들 간의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사정이 아마 공이 아마 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아마 이걸 뚫는다면 진정한 글로벌 챔피언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